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리막을 타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7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또 지난해 말보다 비싼 값에 팔린 물건이 속출한 결과인데요. 여기에 매수 심리 등 각종 시장의 지표도 시장의 봄바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 어떤 전략 세워야 할까요? 그 전략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받고 있는데요. 02-2638-3970번 그리고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상승세를 바라보는 신호탄으로 봐도 되는지 오늘도 궁금한 점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또 계속 이 상태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또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위기가 좀 막 다가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또 돈을 푼다 이런 얘기가 솔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게 지금 거의 한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1년이 지나면 아무래도 한 1년 정도 금리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 다시 만약에 돈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금리는 좀 낮아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도 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문자를 주시든지 해서 꼭 해결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얻으시고 싶다면 또 뭐 전화 참여 아니면 문자 참여도 가능하시면 참여하시고요. 또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좀 들으시고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또 문자도 주십시오. 제가 바로 여러분들 곁에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좀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다 챙기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텐데요. 자, 이럴 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발빠르게 체크해 보시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3989번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을게요. 자, 그럼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79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만나보도록 할게요. 노원구 중계주공 5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중계주공 5단지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재건축 이슈나 이런 부분으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제 매도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반갑습니다. 뭐 상황이 안 돼서 문자로 사연을 주셨겠죠. 자, 그런데 문자로 사연을 주시면 이렇게 조금 너무 제가 정보가 없이 단편적인 내용만 듣고 이제 답변을 드려야 돼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일단 문자로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중계주공 5단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계주공 5단지. 자, 우리 중계동 일대도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2019년, 20년, 뭐 21년 요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거의 뭐 많이 올랐죠. 작은 평수, 큰 평수 할 것 없이 다 올랐습니다. 왜 올랐습니까? 아무래도 이 중계동, 상계동 일대가 다 택지 개발 지구였죠. 그래서 80년대에 택지 개발 지구로 땅이 조성이 되고 그 위에다 다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30년이 다 넘어가는 노후된 아파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후 단지죠. 노후단지로 했으니까 이제 주택 가격들이 다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이제 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다 솔솔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후단지가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되다 보니까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가격을 많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많이 상승을 시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잘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한번 이제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금리였죠.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인상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대출도 그 전에 막아놨는 데다가 거기다가 금리가 올라가지고 대출을 하기가 더 싫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주택 가격이나 뭐 모든 상품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거는 투자 상품은 가격이 오르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뒤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그보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사줄 사람들이 원래는 많았는데 이 대출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올랐다든지 이 문제 때문에 가격을 받아줄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수요가 그만큼 싹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오르는 가격이 줄줄줄줄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중계동 일대나 뭐 상계동 일대나 다들 아파트 가격들이 보시면 최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습니다, 진짜. 거의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내린 아파트 가격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런 고민 전혀 안 하셨을 거예요. 좀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 괜찮겠지 하고 계속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차피 바뀔 아파트니까 재건축 기대감으로 그냥 계속 갖고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급격하게 또 이렇게 한 1년 상간에 많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불안하신 거예요. 정말 불안하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는 내리지 않는다. 뭐 미국에서도 금리 계속 올라간다. 아니면 뭐 5%까지 간다. 뭐 만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 불안하신 거잖아요. 불안을 제가 딱 그냥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만약에 언제 뭐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비쌀 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10년만 딱 보유한다 그러면 아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셨던 가격보다는 무조건 더 비싼 가격에 매도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10년 동안 기다린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자, 한 가지 정부 정책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죠. 1월 달에 발표가 됐었죠. 뭡니까? 이 노후단지라 그랬잖아요. 이 노후단지인데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이게 제가 중개 5단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중개 5단지만 좋아가지고 중개 5단지만 오르고 나머지는 안 오르고 아니면 중개 5단지만 내리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고 이런 경우 전혀 없습니다. 입지는 되게 좋아요. 입지는 뭐 가지고 계시니까 보유하고 계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중개동 일대에 여기 은행 사거리 일대에 학원가가 제일 많잖아요. 우리 강남의 대치동이나 아니면 목동이나 3대 학군 지역인데 이 학군이 굉장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어찌되었건 탄탄하게 받쳐주는 실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는 전체가 좋다고 봐주셔도 돼요. 그리고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택지개발이 이루어졌는 곳에 이제 아파트가 지어졌는 곳이기 때문에 다들 아파트 대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 군입니다. 이런 곳은 가격이 탄탄하게 하방을 받쳐줍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점은 워낙 서울에서도 외곽에 있다 보니까 위쪽에 있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중심부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는 못한다라는 게 단점이었는데 재건축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재건축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어찌됐건 지금 상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발표가 됐던 게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이게 이제 발표가 됐단 말입니다. 원래는 일기 신도시만 대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서울에는 일기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편안한 생활을 전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끗한 주택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만 노후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신도시 외곽에 있는 부분들만 재건축을 해가지고 뭐 재개발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준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서울 가격이 안 잡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국토부에서도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서울에도 아파트를 재건축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기조가 그렇잖아요. 재개발도 잘 진행을 해주고 빨리빨리 시켜주잖아요. 잘 진행해주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단지들을 공급을 다시 갈아엎어가지고 공급을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일기 신도시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일기 신도시만 잡아서는 되지 않는다. 어차피 서울에도 일기 신도시만큼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도 빨리 개발을 시켜주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노후 계획도시라고 바꿨습니다. 명칭을. 그러면 여기는 일기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 택지 개발이죠. 택지 개발로 이루어지는 곳. 택지 개발이 준공이 되고 나서 20년이 지난 곳. 20년 이후가 되고 여기다 플러스 택지 개발이니까 아무래도 택지 개발 지구들은 다 땅덩이가 높잖아요. 100만 제곱 이상이 되면 이 특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자 이제 뭐 2월이나 지금 이제 3월이죠. 3월 뭐 이번 상반기에 아무래도 입법이 통과될 것 같은데 물론 입법 통과는 빠른 시간 안에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지금 전체적인 정부의 컨센서스 그리고 국회에서도 노후된 단지들은 빨리 개발을 시켜줘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빨리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통과는 될 것 같은데 이 특별법의 내용에 보면 지금 신도시 개발의 가장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용적률이었죠. 우리나라 국토의 전 지역에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고 도시 지역 그리고 도시 외 지역이 정해져 있고 도시 지역 안에서도 주상공이 다 있잖아요. 공록이 있는데 자 거기에 따라서 다 그 각각의 가지고 있는 땅덩이마다 용도와 용적률과 건폐율을 다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를 초과해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맥스가 250에서 300%인데 그 이상으로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맞춰서 예전에 도시들이 노후주택 단지들이 아파트들이 다 그 용적률에 맞춰가지고 건폐율에 맞춰가지고 다 개발을 했는데 그 이상 지어야지 순수하게 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용적률, 용도 지역에 완화를 주자. 완화를 시켜가지고 용적률이 원래 250이었다면 이거를 우리 압축 개발이라 그러죠. 역하고 가까운 곳들 그리고 상업이 발달했는 곳은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압축 개발을 해주자 해서 500%까지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예정구역, 특별정비구역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얘들은 다 특별정비구역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용적률을 2배 가까이도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하게 들어올 수 있는 물량들이 늘어나는 거죠. 공급이 진짜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 가격도 안정화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화가 될 것이고 천천히 막 급박하게 오르는 것 없이 천천히 꾸준하게 인플레이션만큼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여기에 중개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입지가 좋은 데다가 여기가 우리 보면 택지개발지구로 다 상계동이나 중계동이나 다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이고 이 특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특별법에 적용을 받으면 용적률을 굉장히 상향을 시켜준다. 또 특히나 여기는 또 이제 우리 동북선이 지나가잖아요. 동북선이 바로 앞에 지나는데 역하고 가까운 것은 그 역세권 개발이라고 있죠.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더 압축적으로 개발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용적률을 500%까지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데다가 압축적으로 개발해 주니까 일단 그냥 딴 거는 없이 용적률을 500% 준다고 하면 물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갖고 계신다면 어차피 앞뒤로 해서 여기 들어선단 말이에요. 동북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일대의 역세권 안에 포함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 고밀도로 개발을 해준다. 용적률을 500%까지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개 5단지 아파트는 향후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뭐 여유 자금이 있고 어디 갈아타야 되고 아니면 다른 투자 방법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순하게 중개 5단지, 중개 주공 5단지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하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는 걸 보고 또 한번 이 법안이 잘 통과돼가지고 진행이 잘 된다고 하면 바람이 한번 불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매도를 한다, 타이밍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떨어졌을 때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한번 매도를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때서도 이제 고민을 매도를 해도 내가 딴 데 투자할 데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쭉 보유하셔도 아무 문제 없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굉장히 예전에는 지분이 그렇게 많은 아파트 평균 대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이 아파트만 되게 좋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지만 다행히도 여기 바로 인근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역사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고밀도로 개발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용적률의 상향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대지 지분이 작더라도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고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개주공 5단지 특별법 적용받는 지역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3725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이네요. 신당동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자세한 주소는 좀 나와 있지 않아서 상담에 좀 제약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 향후 신당동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신당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화면을 펼쳐놨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시간상 전화 상담이 힘드셔서 문자로 주셨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동 예전에도 신당동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신당동 굉장히 좋다. 이게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당동이 굉장히 좀
많이 낙후가 됐죠. 낙후가 됐는데 이 종로 쪽이 을지로하고 종로하고 이렇게 우리 중심 업무지구가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에요.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딴 고도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 용도 구역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장도 전혀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개발이 된다면 여기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주택이 서울에 주택 공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신축 아파트부터 쭉 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알게 된 거죠, 다들. 공급을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수요 법칙에 수요 공급 법칙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이제 많이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지역에다가 깨끗한 주택을 공급해주는 그런 정책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 재개발이 굉장히 대세다.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재개발을 빨리 진행시켜주기 위해서 구역도 많이 지정을 하고 빨리 지정해주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정된 곳들은 더 빨리 진행해주기 위해서 심의 같은 것들도 통합으로 이렇게 신속 통합이라고 그러죠. 통합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고 막 되게 다양한 이렇게 뭐 특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우리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당동을 한번 살펴보면 신당동 자체가 예전에는 구역이 없었어요. 거의 뭐 신당 8구역이나 9구역 뭐 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많이 구역이 지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신속통합기획에 신당동 일대가 또 신당역 부근으로 해서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신당역 오른편으로 해서 아래쪽에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이 지금 모아타운에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신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더샵이 들어온다고 예정이 돼 있고요.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또 신당 9구역도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요. 그리고 뭐 복합 재개발, 그리고 공공 재개발, 그냥 일반 재개발 뭐 등등 해가지고 다 여기 일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 이유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역에 지정이 되었거나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 그러면 후보지에 선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어떨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예전에 내가 이제 신당동 쪽에 뭐 하나 갖고 있다고 칠게요. 다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집은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랐대. 뭐 한 1억씩, 2억씩 올랐대. 뭐야, 왜 그래? 라고 딱 찾아보니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더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보다 더 쌌던 지역에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랐대. 뭐 살기에도 더 안 좋은데 갑자기 가격이 1억이 뛰었대. 우리 집보다 1억, 2억이 더 뛰었대. 알고 봤더니 여기도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뭔지 해가지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대. 자,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시는 지금 시청자분 같은 그런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와,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도 재개발 같은 거를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겠구나. 우리 지역도 굉장히 낙후가 됐고 그리고 뭐 반지하도 많고 이제 차가 다니기 힘들고 이런데 야, 뭐 쟤네들하고 우리하고 구역이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우리도 재개발 한번 진행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항상 보면요. 재개발이 어디 지역이 한 군데가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옆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보면 그 옆 지역도 같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구역들도 지정을 하려고 그럴 거고 또 우리 구역이 지정되면 또 우리 구역 인근에서도 또 투자를 한다든지 투자자든지 아니면 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이라든지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발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뭐 개발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노도가 굉장히 많이 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제가 어디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굉장히 좋겠지만 만약에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신당동 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 재개발 제 강의를 뭐 많이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 현재 재개발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신속통합 있고요. 공공재개발 있고요. 모아타운 있고요. 공공복합사업 있고요. 역세권 재개발 있고요. 뭐 등등의 소규모 주택정비 개발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역세권 재개발.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일반 민간 재개발 좋잖아요. 민간 재개발이 왜냐하면 뭐 우리 공공임대 많이 들어가는 걸 원하지는 않으니까 보통. 자, 그런데 일반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개발 요거는 서울시에서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신속으로 들어가죠.
신속 통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신속 통합이 되면 정말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내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끝까지 뭐 아파트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번 매도를 하고 또 갈아타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분명히. 자, 그런데 여기는 신속 통합 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순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됩니다. 토지 거래가 안 돼요. 뭐 아주 지분이 작은 거는 가능하지만 지분 작은 거 거의 없거든요. 찰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가 안 되면 내가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해요. 좋기는 한데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이 민간 재개발 신속 통합 계획은 하셔야 되는 거고, 그와 반대로 이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거는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자, 다만 이 역세권 재개발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하고 가까워야 되죠. 이름이 자체가 역세권 재개발이잖아요. 역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역하고 역사와의 거리가 성당장하고 500m 이내에 있어야 돼요. 500m 이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지역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청구역이나 아니면 신당역이나 일대에 역하고 가까이 있다 그러면 이런 구역들은 그냥 무조건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된다 그러면 이런 쪽은 역세권 재개발로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로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신속통합계획과는 다른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토지거래 허가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고,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권리산정 기준일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신속통합은 다 정해져 있죠. 지금 만약에 지정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추진하는 지역들은 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2년 작년 1월 28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축된 건물들을 사면 다 현금청산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재개발 어차피 투자를 하면 한동안 장기간 일단 보유할 생각을 하고 갖고 가야 되는데 오래된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자들한테서 연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골치가 많이 아파요. 그런데 신축을 만약에 하게 되면 투자금도 적게 들 뿐더러 아무래도 노후화가 덜 되어 있다 보니까 세입자들한테 연락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축을 하고 싶은데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권리산정 기준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후보지로 선정이 돼버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런데 역세권 재개발은 전혀 그런 거하고 무관한 상태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자체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전에 신축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 하더라도 투자하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가 않기 때문에 향후에 가치가 더 올라가지고 우리가 매매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능한 역세권 재개발이 추진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 이런 지역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다시피 옆에 있는 모아타운 같은 이런 지역들처럼 여기가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준비를 한다. 모아타운. 이 모아타운으로 준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역세권이지만 노후도가 안 맞아가지고 노후도가 안 맞게 되면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모아타운으로. 왜냐하면 우리 일반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67% 이상의 30년 이상 주택된 주택들이 있어야 되고요.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모아타운은 57%입니다. 57%인데다가 노후주택,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다른 재개발들은 30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특례죠. 혜택을 받아가지고 20년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다 모아타운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서울에 그런 지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뽑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제 2025년 말까지 총 100군데의 모아타운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65군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군데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기준이 반지하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신당동 일대는 반지하가 많기 때문에 반지하가 많다면 모아타운으로 추진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 이 모아타운으로 추진되면 물론 일반 역세권 재개발보다는 사업성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거기다가 여기도 모아타운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탈출을 할 수가 있다. 엑시트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죠. 하여간 가지고 계신다면 보유하고 계신다면 신당동에는 전부 다 여기가 노후주택 거주지입니다. 노후불량 주택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기준 요건들은 충족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다시 연락 주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재개발 구역에 진짜 갈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신담동 일대는 굉장히 전망이 밝다.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든지 추진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면서 향후에 시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만약에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든지 지정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 한번 다시 생각을 하시라, 판단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집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 자세한 답변이 듣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분을 가지고 전화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좀 정보가 자세하지 않아서 상담도 그만큼 자세하게 우리 시청자분의 맞춤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게 됐는데요. 자, 그래도 일단 신당동 지역의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역세권 재개발이라든가 모아타운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잘 캐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2-2638-3970번으로 전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6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여유자금을 1억 5천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30대 자녀 명의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녀 명의 투자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여유자금을 1억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자, 어떤 지역에 좀 투자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자녀분 명의로 이제 투자를 하실 거를 이제 찾고 계시는데요. 전화 주신 이유가 딱 그건 것 같습니다. 1억 5천으로 투자를 하는데 서울 지역에다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녀분께서 직장 위치가 어딘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못 들은 것 같고요. 일단 서울 지역에다가 1억 5천으로 투자를 한다면 과연 어디다 해야 되는가?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아파트는 섣불리 이제 투자하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뭐 앞으로 변동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건 아파트를 투자하기에는 좀 너무 좀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생각을 하시기를 사람들이 다 이제 빌라 쪽을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나오는 자료 국민은행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거래를 보고 매매 지수를 이제 산정을 해서 맨날 발표를 하거든요. 주마다도 발표를 하고 또 달마다도 월마다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주마다 발표하는 거는 아파트만 들어가 있고요. 매월마다 발표를 하는 거는 월별로 발표하는 거는 이 연립주택까지 다세대 주택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이 내려와 있는 상태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연립주택 가격 지수를 매매 지수를 보면 가격이 계속 올라요. 아직까지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게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다들 이제 아파트 투자하는 거를 이제 안 하는 상황이고 이 아파트 투자할 거를 빌라 쪽으로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원래부터 굉장히 갭이 컸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힘이 들어가지고 다들 빌라를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빌라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막 재개발 구역 지정한다고 해가지고 재개발 때문에 이슈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벌었대. 그러면 나는 지금 재개발 구역은 아니지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구역에다가 지금 미리 좀 더 일찍 진입을 해가 있어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리고 사람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의외로 또 돈을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다가 살펴보시고 임장을 가보시고 투자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격들이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재개발 구역으로 만약에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 지정이 된다 이러면 가격이 팡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빌라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동안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2026년이 오세훈 시장의 임기죠. 그러면 2025년 말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구역을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좀 더 일찍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투자를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안타까운 게 1억 5천이면 예전 같았으면 어디든지 서울의 괜찮은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빌라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빌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억 5천 투자라고 하면 진짜 이제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
그게 어딘지를 막 찾으셔가지고 어떻게든 들어가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탁 뛰는 거를 느끼셔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 1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도 지금 많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어떤 거를 생각하느냐. 차라리 만약에 현재 구역이나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곳들 있잖아요.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이 만약에 1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1억 5천으로 투자를 하는데 재개발이 될 수 있을 만한 지역에 가서 있는데 그게 재개발이 만약에 지정이 안 된다면 낭패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만약 이런 구역이나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1억 5천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곳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돌아다니 보니까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물론 1억 5천의 자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재개발이 될 만한 곳들 아니면 구역이 지정된 곳들 후보지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좀 외곽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1등급 입지는 아닙니다만 제가 늘 예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추천했던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중랑구로 가십시오. 중랑구에 면목동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현재 보시듯이 이렇게 막 구역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구역이거나 아니면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중랑구 일대가 원래 예전에 저층 주거지역이에요. 노후 주거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가정역에 바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역하고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기에 많이 올랐을 때도 15억 정도까지밖에 못 올랐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천지 개벽을 한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일대가 다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후보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거의 뉴타운급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경이 바뀌어가지고 이 재개발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아마 뉴타운급의 재개발이 진행되어 있는 단지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예전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만 살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안 계셨는데 어찌됐건 이제 아파트로 들어서게 되면 중산층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학군도 더 좋아지게 되고 지역적인 이미지 자체가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망우역이나 아니면 상봉역 일대가 또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것과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좀 더 기본적인 거를 알고 가셔야지 투자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역에 이제 가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신속통합계획이라고 또 있어요. 신속통합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이제 거의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이제 좀 많이 비싸고요. 옆에 보시면 이 모아타운이 또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모아타운이 지금 중랑구는 계속해서 모아타운이 지정될 뜻꽃이 아직 좀 더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1억 5천원 투자한다 그러면 이미 지정이 돼가지고 동의서를 어느 정도 받았는 곳을 들어가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모아타운이 추진이 돼가지고 모아타운은 이 조합이 설립 인가가 되려면 8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80% 지역 주민들의 연본 동의서를 받는데 그 연본 동의서에 80%의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이 망우 3동 일대에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망우 3동 모아타운에 가보니까 거의 뭐 수준이 70%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10% 정도 더 받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 여기 일대가 전체가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공공복합사업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신속통합이라든지 진행이 돼서 여기가 다 뉴타운급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1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없으면 이런 데를 얘기를 안 해드리겠죠. 그런데 1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1억 5천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내가 지금 자금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 우리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한번 꼭 가보십시오. 먼저 미리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고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라도 가격대가 1억 5천에 들어오는 범위가 있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랑구가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꼭 투자에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사가정 일대에 또 사가정 역세권 재개발이 있고요. 또 면목역 일대에 면목 역세권 재개발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정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지고 다 통과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만약에 통과를 했으면 아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90몇 %라고 봐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재개발이 간다. 재개발이 가는데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가장 좋은 재개발은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세권은 사업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용적률 500%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요.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역세권 재개발도 보셔야 되는데 역세권 재개발은 아쉽게도 제가 작년에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이미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1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죠, 또 부동산이 갖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사가정 역세권이나 면목 역세권 재개발도 한번 가보시고 여기에 만약에 물건이 없다라고 하시면 바로 망우 3동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망우 3동 모아타운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은 투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디 자녀분 명의로 이 1억 5천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작은 돈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한테는 되게 큰 돈입니다. 꼭 투자를 성공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딱 한 곳을 찍어드렸으니까 꼭 한번 가보셔가지고 중랑구 일대에 투자하셔서 나중에 차익도 많이 거두시고, 또 이게 성공을 하면 또 다시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중랑구 쪽에 모아타운 한번 꼭 투자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랑구 지역에 여러 가지 호재들 있으니까요. 이 지역 좀 눈여겨서 살펴보시고 발품도 꼼꼼하게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유자금과 맞추어서 이런 지역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시청자분에게는 또 다른 투자처를 또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또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을 위해서 세미나 개최하고 계시는데요. 일정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매주 토요일 11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11시에 세미나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또 뭐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꼭 실거주라도 어디에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셔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어디에 실거주를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려면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오셔가지고 현장에서의 생생한 분위기도 느끼면서 상담을 받으시고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받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씩 제가 진행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행을 못하게 되면 사전에 공지를 드릴 테니까 일단 매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토요일 11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예약을 하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오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눠가지고 지금이 우리가 여기는 지금 우리 동네는 어떻더라, 너네 동네는 어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서로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고,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 드리는 그 투자처 진짜 괜찮은 것 같더라. 그리고 또 예전에 오셔가지고 또 세미나 들으시던 분들, 또 돈 버신 분들 많잖아요. 얘기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 라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정보 교환도 많이 되니까 오셔가지고 꼭 한번 참석하셔서 정보 교환도 하시고 좋은 정보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꼭 좋은 투자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11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좋은 투자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진행되는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셔서 세미나 참석 여부 체크해 주시고요.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도 역시 같은 전화번호로 번호 받고 있습니다. 022638-3970번, 그리고 문자 참여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린생활시설 입주권 부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근린빌라죠. 근생빌라 입주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한번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들어도 맨날 몰라요. 그래서 또 자기가 해당이 안 되면 별 관심이 없지만 해당이 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는데 공부가 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세미나 한번 오셔가지고 문제 해결하시길 바라겠고, 실제 오셔가지고 해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 계속해서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슈가 많이 됐고 한 작년, 재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기사도 나와 있는데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에 진짜 막 혼란이 가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진짜 끝까지 현금 청산이 대상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현재 발표되어 있는 상황으로는 현금 청산 대상이 많습니다만 그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보유하고 계신 거라면 조금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보유하시길 바라겠고요. 근생빌라 입주권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이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을 맨날 들어도 잘 몰라. 그죠? 자, 왜 잘 모릅니까? 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정확한 정의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적용되는 행위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정비사업 종류별로도 각각 다르고 그리고 또 지분 쪼개기 하면 이 권리산정 기준에 걸린다는데 그 지분 쪼개기 완료되는 그 해당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해도 저도 짬뽕이 돼요. 자, 권리산정 기준일이 제일 먼저 살펴볼게. 그럼 뭐냐?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어야지 나머지 부분들이 풀립니다. 실타래가 풀리듯이. 자, 이거는 투기 방지 대책이죠. 투기 방지, 그러니까 너무 투기 많이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조합한테도 그 사고 계신 주민들도 반대를 하죠. 권리산정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왜냐? 뭐 어차피 쪼개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조합은 수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안 좋아지게 되겠죠. 원래는 파이를 10명에서 나눠 먹는데 20명에서 나눠 먹으면 각각이 먹는 파이가 적어지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분 쪼개기를 하면 이 들어오는 조합은 수가 많아지니까 이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날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권리산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뭐가 바뀌느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건데 지분 쪼개기가 뭐냐? 이 도정법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양권 개수 늘리는 거죠. 분양권 개수를 어떻게 늘리느냐 방법이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를 도정법에서 다 막아놨습니다. 뭐냐면 필지 분할. 원래 필지가 그죠? 이렇게 한 개의 필지가 있는데 얘를 딱 분할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필지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원래는 한 명이었는데 이제 4명으로 바뀌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 수가 훨씬 늘어나 버리잖아요. 사업성이 안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막는 거. 두 번째, 원래 단독주택, 이게 다세대 주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단독주택은 뭐죠? 우리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 3, 4층으로 지어져 있는 것들 있죠. 그런데 이게 소유권이 한 명한테만 가 있습니다. 한 명한테만 가 있는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얘를 다세대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환을 시켜버리면 각각의 소유주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구분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6명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6명으로 바뀌면 조합원 수가 또 5명이 늘어버렸죠. 그럼 사업성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입니다. 원래는 건축물이 있으면 이 토지하고 하나의 필지에 있으면 이게 소유주가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등기상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일반 건축물들은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되는데 일반 건축물들은 이걸 각각 따로따로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경매 보시는 분들 많이 알죠. 따로따로 소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만 따로 다른 사람한테 원래는 이게 한 명 소유였는데 얘를 땅을 팔아가지고 각각의 분리 소유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2명이 돼버리죠. 2명이 돼버리니까 얘도 막아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거 원래는 나대지, 그러니까 땅이었는데 얘를 땅에다가 빌라를 지어버리는 거죠. 빌라를 지어가지고 한 6명, 8명 정도가 나눠 가지게 돼버리는. 그러면 원래 한 명이었는데 이게 8명으로 바뀌니까 7명이 늘어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안 좋아지니까 이 지분 쪼개기를 방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한 4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것들은 뭐냐면 그냥 4번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으로 분양받는 빌라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권리산정 기준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아까 한 4가지는 막아진다 그랬죠. 이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면 분양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신축. 자, 이 신축인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확하게 없냐? 이 신축을 받았는 게 권리산정 기준일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전에 신축을 분양받았다 뭐 이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권리산정 기준이나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만약에 내가 지분 쪼개기가 됐다 그러면 이게 현금 청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준일이 언제냐? 바로 도정법 77조로 보시면 고시가 있는 날. 무슨 고시? 정비구역 지정고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고시가 있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막 추진위가 준비를 하고 동의서를 걷고 막 이러다 보면 고시 있는 날까지 시작하는 날에서 이 고시가 있는 날까지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그동안에 막 다 쪼개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다 쪼개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도정법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게 구역 지정 전에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따로 만약에
오늘 날짜로 정했다. 그러면 권리사년 기준일은 오늘 날짜가 되는 게 아니고 다음 날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권리사년 기준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고요. 고시일은 그날이 권리사년 기준일입니다. 그런데 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만약에 따로 시장이 도지사가 정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3월 10일이다 이러면 이날이 권리사년 기준일이 아니고요. 3월 11일이 권리사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분 쪼개기가 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건 이제 아주 디테일한 건데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 오늘 건드려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권리사년 기준일이고 고시일까지가 멀기 때문에 그 전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가 있는데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게 되면 그날의 다음 날이 권리사년 기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있어요. 이제 나대지에 건물을 지었잖아요.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예를 들겠습니다. 6명이 구분 소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6명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지 이 6명이 지분 쪼개기가 완료되는 거냐 아니면 그 전에 지분 쪼개기가 완료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이 논쟁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해결을 해줬었습니다. 그때 자료가 제가 남아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다. 우리가 새로 이 나대지에다가 신축을 건물을 하고 나면 준공 사용 승인을 받죠. 준공이 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이 건축주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그때 각각의 구분 소유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한 채씩 다 따로따로 매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날 그날이 지분 쪼개기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등기 보존 등기 접수일 전에 권리사년 기준일 전에 보존 등기 접수를 했다. 그러면 언제든지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좀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 모아타운은 보존 등기 접수일이 아니고요. 또 착공 신고를 득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은 제가 나중에 다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근거 자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적 근거 자료냐면 21년 11월 8일 날 서울시에서 발행했던 자료인데요. 요거를 이제 보면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었거든요. 뭐를 궁금했냐? 야, 소유권 보존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냐? 아니면 진짜 실제로 이전 받은 그 날짜가 기준일이냐? 그래서 권리사년 기준이 많이 나왔다면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가 완료되는 그날이 권리사년 기준일에 적용을 받는 날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구분 소유권이 확보되는 날 그게 권리사년 기준일에 영향을 받는 날이다라고 했는데 그 구분 소유권이 확보되는 날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하고 무관하게 어디 있습니까? 보존 등기가 접수된 경우 접수된 날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권리사년 기준일 날까지 접수가 되면 바로 분양권이 나온다라고 여기 자료에다가 제출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유권 준공이 되면 그냥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권리사년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소유권이 준공이 됐는지 아니면 언제 보존 등기가 접수가 됐는지만 확인하시고 그 전날에 접수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현금 청산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설명드리는 저는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마지막에 제가 뒤에 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되고 이 표를 보더라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셔서 해결을 하시면 된다. 그죠? 근데 세미나 오실 시간이 안 된다? 거리가 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로 상담을 잡으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권리사년 기준일 때문에 제발 현금 청산 당하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다,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재개발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게 좀 고민 긴가민가 하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저가 아니더라도 이걸 잘 아는 전문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 제가 다시 한번 권리사년 기준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도 약간 시간 때문에 뒤쪽 부분을 그냥 확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진행되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한 정보들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료 상담 전화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02-2638-3970번 그리고 문자는 샵 3989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